세계에는 사람이 정착해 살고 있는 섬이 약 11,000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섬들 가운데 인구가 1,000명에서 5,000명 사이인 섬이 정확히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외딴 섬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바로 세인트 헬레나 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대서양의 광활한 해역 한가운데에 외롭게 떠있는 이 작은 섬은 인류 문명의 지리와 역사 속에서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섬의 지리와 기후. 세인트 헬레나 섬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섬 가운데 하나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의 남대서양에 위치해 있으며 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약 1900km 떨어져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인 브라질 해안까지의 거리는 이보다 더 멀어 약 3200km에 달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가장 가까운 섬은 북서쪽으로 약 1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어센션 섬입니다. 사실 세인트 헬레나 섬과 어센션 섬, 그리고 더 남쪽에 있는 트리스탄 다쿠냐 제도는 바다 위로 솟아오른 화산의 정상부로 바닷속에 숨겨진 대서양 중앙 해령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죠. 예를 들어 이스터 섬은 가장 고립된 섬 가운데 하나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약 3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 역시 매우 특이한 곳으로 그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곳에 계속 거주해왔다는 점이며 이들은 과거 어떤 방식으로든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바다를 건너와 이 섬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세인트 헬레나 섬은 어째서인지 선사시대 인류의 이주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꽤나 의외인 사실로 이 섬의 기후 조건이 거의 이상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섬은 열대 해양성 기후를 지니고 있어 겨울에는 17도에서 24도, 여름에는 21도에서 28도 정도로 연중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죠. 또한 강수량 역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섬의 수도 제임스타운이 위치한 해안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약 250mm로 비교적 적지만 고지대에서는 연간 750mm에서 1000mm 정도의 비가 내려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섬의 동식물. 1502년 5월 21일 포르투갈의 항해자 주앙 다 노바가 이 섬에 상륙했을 때 그를 맞이하는 사람도 없었고 화살로 공격하는 존재도 없었습니다. 섬은 완전히 무인 상태였으며 인간은 물론 다른 포유류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섬에는 수많은 고유종이 서식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이 섬에서만 발견되는 수십 종의 식물과 수백 종에 이르는 무척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고유종의 대부분은 곧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그 대신 지금 이 섬의 숲을 활보하고 있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고양이와 쥐들인데요. 이러한 동물들은 선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배를 통해 유입되었고 16세기에는 토착 동물종들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섬 고유의 동물 가운데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집게벌레인데요. 이 곤충은 집게벌레 목에 속하는 세인트 헬레나 거대 집게벌레로 20세기 중반까지 생존했습니다. 한편 식물의 경우는 그보다 사정이 조금 나았지만 결국 고유 식물들은 그 서식지 대부분을 소나무, 뉴질랜드 아마, 블랙베리와 같은 침입성 외래종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많은 고유 식물들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 중에는 세인트 헬레나 레드우드와 드워프 에보니와 같은 아웃과에 속하는 놀라운 나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목질이 단단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히려 남획되어 멸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의 일부 지역에는 이 작은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약 500종의 고유종이 여전히 남아있죠. 예를 들어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감탄하게 만드는 것은 높이가 6m에 이르는 독특한 형태의 블랙 캐비지 트리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꽃을 피우는 거무드입니다. 다만 이러한 식물들을 감상하려면 정비된 도로에서 벗어나
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산의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주의한 선원들이 섬에 들여온 침입성 외래종을 전부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너선이라는 거북이는 결코 나쁜 존재가 아닌데요. 이 거대한 거북이는 무려 1882년에 세이셸 제도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늙은 거북이는 2022년에 190세가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임스타운 근처의 푸른 초지에서 변함없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조너선은 3마리의 큰 세이셸 코끼리 거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너선의 초지 바로 옆에는 섬 총독의 관저가 자리하고 있죠. 현지 주민들은 농담으로 이 거북들이 총독의 유일한 경비원이자 동시에 유일한 자문관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총독의 결정은 언제나 느리다는 것이죠. 섬의 역사. 거북이 조너선에게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보낸 긴 세월이 아마도 하나의 긴 하루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이 섬이 발견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외딴 섬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만큼 수많은 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된 것은 세인트 헬레나 섬이 유럽인들이 남반구 식민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섬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해상 항로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만에는 수많은 유명 항해자들의 배가 정박했습니다. 그 중에는 1580년 프랜시스 드레이크, 1593년 제임스 랭커스터, 1771년 제임스 쿡도 포함되어 있었죠. 오랜 기간 동안 이 섬에는 정착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의 최초 정착자는 포르투갈 선원 페르난 로페스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1515년부터 1545년까지 30년 동안 이 섬에서 홀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영국인과 포르투갈인, 유배된 보어인,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들의 후손들이 점차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섬의 인구는 4,439명으로 그중 약 600여 명이 제임스타운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실제로는 섬의 상주 인구가 이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입니다. 최소 1,300명에서 1,500명에 이르는 섬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섬을 떠나 먼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섬의 수도이자 주요 항구인 제임스타운은 1659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대서양과 제임스만 사이에 험준한 절벽에 끼인 좁은 해변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마을 전체가 그곳에 눌려 들어간 듯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요새, 즉 성체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작은 도시로 발전해 갔죠. 지금도 이 마을은 바위산 경사 사이를 가로지르는 단 하나의 길로 이루어져 있을 뿐입니다. 현대의 제임스타운 건물 대부분은 오래된 성체의 폐허를 활용해 세워진 것들인데요. 세인트 헬레나 섬이 남대서양의 중요한 중계 기지로 활용되던 시기, 이 섬은 영국과 네덜란드 같은 해양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존재였고 두 나라는 섬의 소유권을 두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경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1834년에 영국은 이 섬을 식민지로 편입했습니다. 그 이후 세인트 헬레나 섬은 영국에 속해 있으며 현재도 영국의 해외 영토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섬의 형식상 최고 통치자는 영국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총독입니다. 만약 1869년에 선박 통행을 위해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지 않았다면 세인트 헬레나 섬은 지금도 해상 운송의 중요한 중계 기지 중 하나로 영국 해군의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함께 이 섬은 다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단순한 외딴 섬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렇다면 왜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우리는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섬은 거의 모든 근현대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걸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이 유명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의 유배지였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1세의 마지막 유배지. 잘 알려져 있듯이 나폴레옹의 첫 번째 유배지는 지중해에 있는 엘바 섬이었죠. 그러나 1815년 반란을 일으킨 나폴레옹은 엘바 섬을 탈출해
100일 동안 다시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되돌리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그 꿈은 산산이 무너졌고 나폴레옹은 다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자신을 호위하던 프랑스 수병들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영국에 항복했습니다. 그때는 유배지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 더 이상 나폴레옹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프랑스 황제의 마지막 유배지를 결정한 것은 연합국이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가운데 하나로 세인트 헬레나 섬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다시 복수를 꾀할 가능성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죠.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도착해 첫날 밤을 보낸 곳은 제임스타운에 있는 포티어스 하우스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건물은 1865년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1937년에 완전히 철거되었죠. 현재 이 부지에는 대기업 사무실이 들어선 뉴 포티어스 하우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브라이어스 파빌리온이라고 불리는 작은 건물에서 몇 달간 머물렀습니다. 그 후 유배 생활은 약 6년 동안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나폴레옹은 롱우드 하우스에서 지냈습니다. 결코 편안하다고 할 수 없는 이 단층 건물은 제임스타운에서 직선거리로 남서쪽 약 7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나폴레옹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해발 약 500에서 550m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죠. 길이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나폴레옹의 마지막 거처까지의 실제 이동거리는 약 10에서 12km 정도입니다. 당시 제임스타운에서 이곳까지 말을 타고 이동하려면 몇 시간이 걸렸는데 섬의 당국은 이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나폴레옹을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두고 탈출을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만큼 철저한 감시 아래에 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의 생활 환경은 결코 쾌적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그건 역시 의도된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롱우드 하우스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소유였으며 원래는 주거용이 아니라 일반 농장 건물로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유배된 황제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물은 급히 개조되었지만 19세기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생활 환경은 쾌적함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노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황제가 유배 생활 6년째에 병에 걸린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1821년 5월 5일 5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죠. 주요 사인은 위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말년을 연구한 학자들은 만성 위염과 혹독한 기후 그리고 우울 상태 역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비소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설도 존재하며 그 근거로 그의 머리카락에서 일반적인 수준보다 많은 양의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제시됩니다. 다만 나폴레옹의 체내에 비소가 들어간 원인은 비소나 수은이 포함된 약물 치료였거나 또는 개보수 공사에 사용된 벽지나 도료, 바니쉬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나폴레옹 1세는 롱우드 하우스 근처에 있는 버드나무 골짜기라고 불리는 장소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1840년에는 루이 필리프 왕의 칙령에 따라 유해 귀환이라 불리는 유명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의식은 1840년 12월 15일에 마무리되었으며 그날 나폴레옹의 유해는 파리에서 장엄하게 재안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있는 나폴레옹 1세가 숨을 거둔 장소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프랑스인들은 꽤나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국민적 영웅에 대한 기억을 이 섬에 영원히 남겼습니다. 1858년 프랑스 정부는 영국과의 합의를 통해 나폴레옹이 살았고 또 생을 마감한 롱우드 하우스와 그의 최초 매장지였던 버드나무 골짜기를 취득했습니다. 이후에는 그가 유배 초기에 몇 달을 보냈던 브라이어스 파빌리온 역시 프랑스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 세계 누구나 세인트 헬레나 섬을 방문해 유명한 프랑스 황제의 마지막 유배지를 직접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장소들은 모두 프랑스 외무부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지에서 한참 떨어진 이곳까지 과연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세인트 헬레나 공항.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섬에 가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은 왕립 우편선 세인트 헬레나호였고 케이프타운에서 섬까지 무려 5일이나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 배는 한 달에 약 3번밖에 운항되지 않았으며
이 해역은 대부분의 경우 바다가 매우 거칠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관광객들이 이 섬을 찾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영국 정부는 공항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민간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성이 큰 사업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고, 정부는 결국 2005년에 들어서야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이후 민간 기업들이 정부보다 앞서 상황을 더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예정되어 있던 공항 개항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자들은 막대한 양의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 하나의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무려 8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암석을 파내야 했죠. 그러나 2억 8,500만 파운드를 투입하고 5년 동안 끈질기게 공사를 진행한 끝에 2015년에 건설업자들은 공항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활주로의 위치와 건설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은 항상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방향도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활주로 착륙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개항 후 처음 도착한 항공기는 착륙을 위해 무려 4번이나 접근을 반복해야 했죠. 그 결과 보잉 기종의 운용은 중단되었고 더 작은 항공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98명을 태울 수 있는 엠브라에르 E190 기종이 채택되었고, 마침내 2017년 말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섬으로 향하는 정기 항공편 운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끝에 항공편 운항은 어떻게든 시작되었지만, 과연 이 섬에 공항을 건설한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항 건설에 투입된 자금과 노력에 비해 이용률과 운항 안정성이 그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항은 애물단지 또는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공항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죠. 물론 이러한 평가는 공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섬과 대륙을 연결해오던 세인트 헬레나호가 2018년에 퇴역하면서 이제 이 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공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절의 고도에 위치한 섬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여행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